17년간의 감금과 성폭력은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정신적으로 피폐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내몽골의 외딴 작은 마을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게 된 계기는 한 남성이 우연히 수상한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를 듣고 신고하면서부터였습니다. 경찰이 지하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코를 찌르는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한 여성은 초췌한 모습으로 머리카락이 엉망이 되어 있었고 몸은 심각하게 더럽혀진 채 흙으로 만든 침대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은 인간 배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가오샤 오칭으로 밝혀졌으며 그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녀처럼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이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2011년 어느 평온한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내몽골 방송국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양수량 마을을 지나가던 중 지하실로 보이는 곳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실 쪽으로 다가갔으나 지하실에서 나온 한 낯선 남성이 그를 거칠게 쫓아내며 쓸데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남성의 태도는 더욱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보자는 최근 뉴스에서 자주 다뤄진 인신매매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비명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직감한 그는 즉시 방송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를 받은 내몽골 방송국은 기자 왕추이에와 촬영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이 양수량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호기심 가득한 태도를 보였으나 왕추이의 기자가 취재 목적을 솔직하게 밝히자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마을 주민들 중 일부 남성들이 나서서 촬영팀의 접근을 막으며 지하실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떠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과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촬영팀은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험 많은 기자인 왕추이에는 이 마을이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왕추이에는 즉시 지역 경찰에 연락해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조사팀을 구성하여 왕추이에와 함께 양수량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보된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취재팀은 지하실 문이 두꺼운 쇠사슬 여러 겹으로 단단히 잠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검은 테이프로 막혀 있어 띠 한 줄기조차 새어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안에서 날카롭고 처절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명백히 공포에 찔린 여성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각 쇠사슬을 절단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강렬한 악취가 사람들을 덮쳤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실 내부는 더 끔찍했습니다. 바닥은 쓰레기와 동물, 배설물로 덮여 있었고 방 중앙에는 흙으로 만든 침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헝클어진 여성 한 명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더럽혀져 있었으며 낡고 해진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겁에 질린 동물처럼 몸을 움츠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깊은 공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즉시 그녀를 지하실에서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건장한 남성이 집 뒤쪽에서 뛰쳐나오며 경찰과 취재팀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지하실의 주인인 류월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분하며 여성을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입에 거친 욕설과 협박을 퍼부으며
여성을 다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경찰이었습니다. 류월전은 즉각 제압되었고 여성은 주변에서 악에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을 주민들 사이를 지나 안전하게 지하실 밖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여성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감금된 탓에 그녀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자신의 거주지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의 신문에서 류월전은 여성의 이름이 가오샤 오칭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을 의심했으나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감금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 놓이자 가오샤 오칭의 상태는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몇 마디 명료한 단어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짧은 대화 중 경찰은 그녀가 스촨 지방에 강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경찰은 그녀가 스촨 지역 출신일 가능성이 높으며 수년 전에 납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추측을 바탕으로 내몽골 경찰은 즉각 스촨 경찰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양측은 사건 정보를 공유하며 지난 10여 년간 스촨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내몽골과 스촨 지역의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가오샤 오칭에 대한 정보를 보도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그녀의 사진과 경찰의 연락처가 포함되었으며 이 정보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경찰은 양수량 마을에 대한 수사도 확대했습니다. 마을 내 다른 주택들을 조사하며 비슷한 범죄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한 남성이 보도에 제공된 한 라인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오샤 오칭의 오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화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가오육량이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1991년에 실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샤 오칭은 당시 가족과의 원쟁 끝에 집을 나섰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지난 17년간 끊임없이 그녀를 찾으려 노력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사진을 본 순간 가오육량은 기사 속 여성이 자신의 여동생임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몽골 경찰은 곧바로 가오육량 가족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가오육량과 부모는 서둘러 양수량 마을로 이동해 가오샤 오칭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만난 순간 가족들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밝고 생기 넘치던 여동생은 이제 정신이 피폐하고 야위어버린 모습이었지만 가족은 그녀의 얼굴에서 여전히 익숙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오샤 오칭이 지난 17년 동안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정보와 증거를 바탕으로 가오샤 오칭의 삶에 얽힌 퍼즐 조각들이 점차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우수한 학생으로 스촨성의 가난한 농촌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농업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가오샤 오칭은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더 높은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배려한 그녀는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가오샤 오칭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직 공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정은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학업을 계속하지 않은 것을 두고 끊임없이 책망했고 이러한 꾸짖음은 그녀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속된 질책과 가족의 기대는 가오샤 오칭을 감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가정 내 갈등과 풀리지 않는 오해가 결국 큰 언쟁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분노에 휩싸인 채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그날 그녀의 선택이 비극적인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후에 그날 우리가 조금만 더 자제했다면 애가 이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후회와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가오샤오칭이 집을 떠나자마자 그녀는 인신매매 조직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몰래 주시하며 납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이 드문 곳에 이르렀을 때 조직원들은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마취제가 묻은 천을 그녀의 코에 들이밀어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좁은 차량 안에서 손발이 단단히 묶인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도망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정답은 판매였습니다. 그녀는 내몽골의 가난한 지역인 시라야오 마을로 끌려갔습니다. 이곳은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남성들이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여성을 구입해 아내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한 곳이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한 젊은 여성을 끌어내리는 장면을 마을 사람들은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일은 일상적인 풍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오샤오칭의 운명은 이 마을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시산이라는 남성이 돈을 주고 그녀를 구매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가오샤오칭은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시산은 마을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작은 집 안에 감금했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인식에 따르면 돈을 주고 데려온 여성은 마을의 소유물이 되었으며 탈출할 권리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저 마을의 자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공포와 억압 속에서 그리고 납치 당시 사용된 약물의 후유증으로 인해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도망칠 힘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가오샤오칭은 시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산이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는 자신의 투자가 성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시산은 안심하며 감시를 줄였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오샤오칭도 출산 후 결국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산은 몰랐습니다. 정신적으로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도 가오샤오칭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유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할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신 이후 시산은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는 가오샤오칭을 자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산책을 시켰습니다. 이는 그녀를 휴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전리품을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 독신으로 살아가는 시자야오 마을의 남성들에게 시산이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산의 자랑은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마을을 방문한 가오샤오칭의 같은 고향 출신의 한 남성이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스촨의 단정한 가정에서 자란 가오샤오칭이 왜 이런 외딴 마을에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공허한 눈빛과 초췌한 모습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의심을 품은 그는 즉시 가오샤오칭의 오빠인 가오육량에게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스촨성의 가오 가족은 고향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들은 그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절망 속에서도 가오샤오칭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오육량은 즉시 고향 사람에게서 주소를 받아 부모님과 함께 시자야오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시사는 들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자신의 마당에 낯선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보자마자 가오샤오칭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시사는 즉시 그들이 가오샤오칭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태연한 척하며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가오샤오칭의 가족들에게 그녀와 결혼했으며 현재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이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으며 잘 대우받고 있다고 뻔뻔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산의 자랑스러운 태도를 본 가오샤오칭의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시산에게 내 딸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집을 떠나 이런 곳에서 당신과 결혼할 수 있었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가오샤오칭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오샤오칭의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적에 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자신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으며 출산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가오샤오칭의 아버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각 때문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만약 딸을 임신한 상태로 집으로 데려간다면 마을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딸을 이곳에 남겨두는 것이 가족 전체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오샤오칭은 눈물을 쏟으며 가족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어온 끔찍한 경험을 울면서 털어놓았지만 부모는 그녀의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의 몸을 살펴보며 폭행의 흔적이나 큰 부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쉬산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딸을 현재의 환경에 남겨두기로 한 것입니다. 가오샤오칭은 절망감에 몸부림쳤지만 가족의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의 아버지는 심지어 쉬산에게 3,000위안을 건네며 그녀와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 떠난 후 쉬산은 예상치 못한 3,000위안에 감동하여 가오샤오칭을 잠시 더 잘 대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정한 아내로 여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그녀가 마을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허락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오샤오칭 아들을 출산한 후 잠시 동안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정신적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사는 동안 또 다른 인신매매 조직이 그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은 마취제를 사용해 그녀를 기절시킨 후 또 다른 남성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가오샤오칭이 돌아오지 않자 쉬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신고할 경우 자신이 가오샤오칭을 불법적으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녀가 아들을 낳아 자신의 가문 계승 목표를 달성했으니 이미 자신의 돈은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찾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쉬사는 가오샤오칭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딸 가오샤오칭이 다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의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쉬산에게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충 얼버무리는 말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이 쉬산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가오 가족은 다시 한번 딸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고 이 과정은 무려 15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가오샤오칭은 내몽골의 작은 마을인 얼첸완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새로운 주인인 쉬부찬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부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쉬산마오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쉬보찬의 가정은 아들 산마오를 위해 신부를 구할 돈이 없었고 절망 속에서 그는 여성들을 납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이미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여성들은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그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느 날 쉬보찬은 혼자 길을 걷는 가오샤오칭을 발견하고 그녀를 납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습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납치가 자신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오샤오칭은 첫 번째 납치와 감금에서 이미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납치는 그녀의 정신적 외상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자주 폭발적인 분노를 표출하며 주변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쉬보찬의 가정은 이미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돌보느라 힘겨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가오샤오칭까지 더해지자 부담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시보차는 그녀를 납치한 것을 후회하며 가오샤오칭을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곧 소문을 퍼뜨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안샤가오 마을의 방산바오가 그녀를 사러 왔습니다. 방산바오는 4,000위안을 주고 가오샤오칭을 구매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성을 데려오기 위해 큰 돈을 쓰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방산바오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방산바오가 가오샤오칭을 구매한 이유는 일반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두 아들에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방산바오의 첫 번째 아내가 사망한 후 그의 가정에는 3명의 독신 남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오샤오칭의 정신 상태나 건강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 그녀를 찾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폭행과 학대가 지속되던 중 가오샤오칭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산바오와 두 아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임신에도 불구하고 학대는 계속되었고 결국 그녀는 유산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산바오는 가오샤오칭이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흥미를 잃었고 즉시 그녀를 팔아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산바오는 그녀를 이웃 마을의 류씨 가문에 4,000위안에 팔았습니다. 류씨 가문에는 류월전과 류삼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단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후손을 낳아 가문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내로 데려온 여성이 누구인지 상태가 어떤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씨 가문은 피투성이가 된 가오샤오칭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심한 학대와 폭행을 당해 유산까지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오샤오칭의 삶의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류씨 가문에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일상적인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오샤오칭은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일씨 가족에게 붙잡혔습니다. 분노한 일씨 가족은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어두운 지하실에 가둔 뒤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지하실 안에는 먼지가 쌓인 흙침대, 낡고 해진 담요 한 장, 오래된 냄비 2개가 전부였습니다. 가오샤오칭은 먹고 마시는 것부터 배설까지 모든 생활을 이 좁은 공간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는 감금된 채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도 빼앗겼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일씨 가족을 위해 두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정신이 여러 차례 극도로 피폐해졌지만 가오샤오칭은 탈출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맑은 순간 그녀는 벽에 도망나는 글씨를 가득 적으며 스스로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희망은 그녀의 비명소리가 이웃 마을 사람의 귀에 닿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과 언론에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가오샤오칭은 마침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과 언론에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가오샤오칭은 마침내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녀는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부모와 오빠를 보자마자 가오샤오칭은 오열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생이 겪은 끔찍한 고통을 들은 가오육량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류월전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가오샤오칭의 아버지도 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그때 딸을 집으로 데려왔더라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라며 후회했습니다. 가오 가족이 양수량 마을을 떠나려고 할 때 류씨 가족과 마을 주민들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몇몇 주민은 가오샤오칭은 마을 사람이라며 누구도 그녀를 데려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 있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가오샤오칭은 마침내 마을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오샤오칭이 류씨 집을 나설 때 마을 주민들은 저기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일부는 그녀를 향해 위협적인 말을 외쳤고 마치 그녀를 배신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순간 일씨 가족의 장녀는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잡아두려 했습니다. 그녀는 가오샤오칭의 두 아이를 이용해 어머니의 감정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두 아이는 일씨 가족의 유전적 영향으로 인해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진한 얼굴로 어머니를 꼭 끌어안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을 본 가오샤오칭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모성애는 그녀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과 기자들이 즉시 개입해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반심시켰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손을 놓았고 가오샤오칭은 마침내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그녀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겪었던 모든 일들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끊임없는 폭력, 인간 이하의 삶은 그녀를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단지 인신매매범과 여성들을 구매한 가족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지와 방관으로 가담한 마을 주민들 또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내몽골 공안국은 외딴 지역에서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룻밤 만에 127명의 여성과 21명의 아이들이 구조되었습니다. 주요 용의자 6월 전 시산 방산바우는 체포되었습니다. 가오샤오칭을 가장 오래 감금했던 일씨 가족은 인신매매, 불법 감금,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은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